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기가 많은 작가님 한 분을 오늘 투자인사이트 시간에 모셔왔습니다. 바로 할투의 강한국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그러면 최근에 이제 GPT 관련 책을 쓰셨어요. 네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또 교묘한 홍보, 그렇죠. 강화국이 묻고 GPT가 답하다. 네, 그렇죠. 교묘한 홍보. 너무 좋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그 작가셔요. 몇만 부씩 파니까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퀀트를 GPT가 하면 너무 쉽지 않겠어요? 퀀트를 GPT가 한다? 아직까지는 이제 못하는 것 같은데, 점점 더 많은 영역에 GPT가 들어올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저 PBR 제일 낮은 거 순서대로 해주고, ROE 높은 거 뽑아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F 스코어 주고, 여기서 등수해서 한번 뽑아봐줘. 코스피 시장에서. 네. 이렇게 하면 쭈르륵 해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얘가 그거를 못 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미래에 얘가 이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근데 그거보다는 GPT를 활용하는 앱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GPT 같은 경우도 그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지 아마 잘 모를 테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데이터를 여기 통으로 옆에다 이렇게 두고 나서 야 GPT야 여기 접속해가지고 내 질문에 답변해줘 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 4.0은 아마 그 정도 못할 것 같은데 5.6점이 나오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GPT한테는 중요한 거는 질문을 잘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질문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 근데 처음에 그렇게 엄청 정확히 할 필요도 없는 게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하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얘가 5개에서 8개 정도의 답을 주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주식에서 돈을 어떻게 버니? 라고 하면은 그게 제 첫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면은 한 답을 8개 정도 줘요. 그 보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세요. 배당을 재투자하세요. 경제 상황을 잘 모니터링 하세요. 이런 식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답변.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거. 그걸 어떻게 하니? 라고 하면 또 8개의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가치 투자, 성장주 투자, 모멘텀 투자, 매크로 투자,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1번의 답변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 돼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은, 그럼 알아서 얘가 디테일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처음엔 좀 멍청하게 질문을 시작해도 됩니다. 네네. 이거를 쓰면은 사실은 자기가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최단시간에 시간을 우리가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네요. 맞아요. 이게 리딩방으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그런 거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치주라고 볼 수 있는 주식이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AI 랭귀지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건 답변 못 하고요. 가치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데 그 대신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내가 투자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게 최고의 툴인 것 같아요. 사실 그거를 인간 고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인간 고수도 얘 못지않은 답변 정도는 해줄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인간 고수는 나한테 오지 않거든요. 그 사람 바쁘니까. 근데 얘는 안 바쁘거든요. 얘는 24시간 동안 저랑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궁금했던 거를 다 물어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투자책을 하나 읽었다 하면은 그 투자책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거든요. 도대체 이걸 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부터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이 단어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도 하면 얘가 다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좀 더 심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냐 그럼 그런 것도 다 해주고요. 그리고 그럼 이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지표가 무엇인가 지표를 쫙 해주면은 저는 예를 들면 그 지표를 백테스트 할 수 있고요. 다른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이게 랭귀지 모델이라서 숫자는 아직 제대로 계산을 못하는 입장인 거죠, 얘가. 그러니까 숫자는 4.0 같은 경우 그래도 꽤 좀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이제 그쪽보다는 이제 소위 이렇게 학습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번역 같은 것도 꽤 잘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트위터에 있는 위대한 고수들 얘기들을 많이 참조하는 편인데 내가 영어가 자유롭지 않다고 치면은 이제 그거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번역도 당연히 해주고 그럼 번역하는데 이 단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설명해줘 하면 그것도 해주거든요, 전부 다. 이제 그런 거 다 써먹을 수가 있죠. 네. 또 그리고 이게 투자에 지금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 건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책 자체가 지금 주식 투자와 관련된 GPT 어떻게 쓰시겠냐를 지금 타이틀로 걸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요 책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가치 투자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왜 퀀트 투자에 대해서 안 썼니라고 하실 텐데 얘 같은 경우는 백테스트 같은 걸 못 하니까요. 퀀트 투자 같은 경우는 전략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 벌었니 이제 그 결과를 제가 도출해내야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못 하거든요. 숫자 계산 아직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가치 투자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원칙
방식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네. 그 가이드라인을 그 이제 제시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거는 아주 잘해줍니다. 얘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치 투자를 당연히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퀀트 투자 같은 경우는 그 지표를 가치 투자자나 기술적 투자자들이 쓰는 지표들을 끌어와가지고 그 이제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제 그레이엄 책 다 읽었고 뭐 워렌 버핏 그 주주서한 다 읽었고 필립 피셔, 피터 린치, 뭐 하워드 마크스 등 다 읽어줘 당연히. 근데 그래서 얼추 당연히 아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대단한 가치 투자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호기심에 이것도 진짜 가치 투자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얘가 디테일하게 답변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9개 스텝을 주고 9개 스텝 첫 번째 스텝도 다 읊어보시고 하면 이제 다 읊어주기도 하고 이제 뭘 해야 되는지 그럼 그 데이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건지 그러면 경쟁이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 그럼 경쟁이 있는 게 도대체 뭐야? 물어보면은 몇 개 이제 그 내용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 경영진도 봐야 되고 모두 봐야 되고 그럼 그 중에서 뭘 봐야 되니 물어보면 또 답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뭐 가치 투자를 할 생각은 별로 없지만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를 통해서 진짜 한 이틀 사흘 만에 다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해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 시장이 인간이 써놓은 자료에서부터 뽑아낸 것이니까 그거를 정교하게 뽑아내주는 거니 결국은 좋은 그 교사를 옆에 두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아주 특정하게 이렇게 딱 집어서 해주지 않고 굉장히 일반론을 주로 이야기해주지 않나요? 딱 집어서 질문을 해주면 딱 집어서 답변을 해줍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가끔 답변을 보면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들도 몇 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답변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간혹 답변이 틀리다라는 말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 말도 맞기는 한데, 근데 그건 안타깝게도 인간 고수한테 물어봐도 똑같습니다. 그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책에서 이제 팩트가 안 맞은 게 이제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학생들을 읊어봐라고 하는데 이제 마리오 가벨리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은 그레이엄한테 직접 배운 건 아니고 그레이엄이 옛날에 있었던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레이엄한테 그 소위 노하우를 전수받은 그 교수한테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레이엄의 정신과 철학을 배운 거는 맞는데 그레이엄한테 직접 배운 거는 이제 아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디테일해서 좀 이제 틀린 부분도 나와요. 그리고 얘가 투자에 대해서 말하는 의견이 제가 말하는 의견과 틀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오히려 얘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뭐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기술적 투자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아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기술적 투자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면 급하게 손절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잃을 수 있는 폭이 가치 투자보다 훨씬 더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건 제가 이 책에다가 제가 코멘트를 한 200개 남겼어요. 한마디로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네, 그렇죠. 네가 뭐라라 임마 하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팩트가 약간 틀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론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게 더 흥미로운 거죠, 사실 얘기를 하면서. 네네네. 또 우리가 이제 GPT에서 얻어낼 수 있는 좋은 그 영역이라든가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학습 능력. 근데 사실 이게 투자에만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그래서 다음 책을 좀 시작을 했다가 바빠가지고 지금은 접은 건데,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 나는 지금 10년 만에 1억을 100억으로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진짜 이런 엉뚱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으니까 챕터를 뽑아줘 하면 뽑아줍니다. 그러면은 그게 답변하죠. 1년 만에 100배의 자산을 불리는 거는 굉장히 챌린징 골이라고 이제 상당히 이제 도전적인 골인데, 그래도 이제 이런 걸 하면 네 확률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니? 하면서 뭔가 제안을 해줘요. 이게 성장주에 투자를 하세요, 창업을 하세요, 뭐 부업을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주거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래 그럼 부업을 어떻게 하는? 난 부업에 관심 있어 하면은 그 계속 질문하면은 상당히 디테일한 답변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인류에 있는 모든 학습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옛날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죠. 제가 그때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개발을 못하는 무식쟁이라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해주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퀀트 전략 중에서 뭐 HAA라는 전략이 있는데, 야 그거 그 전략은 요 사이트에 있고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그 파이썬 코드를 써줘 하면 써주더라고요. 그거 그런 것도 가능해요. 오히려 이제 컴퓨터 언어 써주는 거는 굉장히 능숙하다고 얘기 들어요. 네, 굉장히 능숙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개발을 못하지만 그래서 개발을 이제 본인이 직접 엄청 디테일하게 잘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초를 알고 개발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라고 알면은 얘를 통해 가지고 코드를 생성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 마지막 끝으로 이제 그 GPT 관련해서 또 더 추가로
못하신 말씀이나 해주시면. GPT요? 그러니까 이제 GPT가 그 단순한 그 유행이냐 아니면 이제 이게 그 굉장히 지속적일 것인가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던데 뭐 어떤 분들은 GPT를 그 아이폰이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GPT를 아이폰 따위랑 비교를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스마트폰 따위랑라고 저는 말을 이제 하는 사람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를 딱 보니까 이제 사라질 직업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막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도 이제 구기술이 있었고 신기술이 오면은 그 구기술에 관련된 직업들은 다 사라졌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겼죠. 신기술을 통해서. 네. 요번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 신기술 임팩트가 엄청 강해가지고 정말 그 기존 직종 중에서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네.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 필요한 인간 수가 확 줄거나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그거 못지않게 다른 그 직종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는 제가 가늠도 잘 못 잡겠습니다. 저는 어리석어서요. 네, 저는 확실한 거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신기한 직종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없어질 업종들은 어떤 게 대표적일까요? 가장 이 책을 쓰면서 느낀 거는 번역하는 사람들이요. 예, 왜냐면은 저도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영어로 질문을 하고 영어로 답변을 받은 다음에 그 번역기로 돌리고 제가 그 번역을 검증한 다음에 이 번역 내용이 좀 부실하네 추가 질문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쓴 거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가 만약 이 책을 일단 번역기로 한번 돌리면 영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영문을 챗GPT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영문이 매끄럽지 않은데 좀 더 이쁘게 써줘. 그리고 타깃 구독층은 30대 중반이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그거 맞춰가지고 아름답게 글을 써줘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확실한 거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네. 근데 영한도 조만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그 영한 번역은 GPT 거를 보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그것도 5.6, 6.6 나오면서 다 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번역하는 사람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어요. 네. 그럼 결국은 캐릭터 또는 그 특성 자기만의 가진 오리지널리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창의성이랑 이제 호기심이랑 그리고 전반 지식.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책을 쓰는데 아마 감히 제가 말하지만 그냥 투자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똑같은 책을 썼으면 깊이가 조금 더 떨어졌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투자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래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지식, 인문학적 지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그 창의성. 왜냐면 지금까지는 선생이 질문을 하고 우리가 답변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질문을 하고 얘가 답변을 다 이제 해줄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고민해야죠.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작가라고 치면은 그럼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어떤 질문에 관심을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세상에 맞는 질문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답변 얘가 해줄 테니까. 네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GPT 이야기는 여기서 예. 한번 정리를 하고. 예. 자, 이제 컨트롤 통해서 이제 단순히 이제 바텀업만 하시는 게 아니라 타이밍도 잡는다라고 하셨는데. 예. 올해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돌파하죠. 이런 것들이 막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예. 이럴 땐 또 어떻게 보시면 좀 궁금하네요. 저는 전망을 이제 별로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저는 확률밖에 없고 전망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은 이제 5월, 10월에 아무래도 확률이 떨어지죠. 주식의 확률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근데 뭐 예외 사항은 제가 딱 하나 관찰한 거는 이게 3, 4월에 주식이 워낙 좋기는 한데, 근데 4월에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좋을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월, 10월에도 그 모멘텀이 좀 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원래 평균적으로 4월에 코스피가 5% 정도 올라요. 그게 이제 평균 수익인데, 근데 그게 그거보다 더 오를 경우, 진짜 뭐 8%, 10% 오를 경우에는 그게 5월, 10월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코스피가 4월 안에 2,700을 뚫어야 돼요. 그러면은 네. 5월, 10월에 갈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수익이 엄청 좋다 하더라도 5월, 10월에 꼬꾸라지는 경우가 안 꼬꾸라지는 경우보다 더 많았습니다. 네. 그 정도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선거 다음 해에 수익률이 대부분 굉장히 좋거든요. 그게 올해고, 실제로 올해도 지금까지도 미국 수익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올해 전체로는 주식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그게 제 전망인데, 근데 이것도 확률뿐이에요. 확률이 높을 뿐이지 나중에 12월 말에 가가지고 떨어졌네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과거 데이터 분석인 거잖아요. 과거에 다양하게 이루어졌던 사건을 종합해서 확률을 잡아가지고 맞아요. 투자를 하는 거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럼 다른 데이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데이터 값을 가지고 오실 때. 데이터 값 가지고 올 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무제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계절성 데이터 좀 많이 보는 편이고, 그리고 그 가격 데이터, 그러니까 많이 보고, 이제 매크로 쪽은 제가 상대적으로 별로 이제 안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 그거 다 보기는 했는데, 확실히 이 매크로 데이터가 주식시장에 그 미치는 영향이 좀 적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예를 들면 뭐 금리가 내려갈 경우에 주식이 오른다라는 게 굉장히 자주 맞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겠죠. 근데 제가 그 매크로 데이터를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 그 상관성이 좀 낮은 편이에요. 재무제표나 가격이나 기술성 대비. 네. 그래서 저는 매크로 지표를 상대적으로 덜 보는 편이죠. 그러면은 앞서 이제 처음에 제가 시작했었던 바텀업 중심으로 퀀트 데이터를 모아서 그렇게 하고, 혹시 뭐 요즘에 조금 더 발전하거나 다르게 하고 있으시는 투자 방법 같은 것들은 없으실까요? 뭐 최근에 만든 전략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마켓 타이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또 하나의 기가 막힌 마켓 타이밍 전략이 하나 있죠.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인간 지표라는 게 있는데, 인간 지표는 아주 스마트한 사람을 따라하거나 아니면 별로 스마트하지 않은 사람을 반대로 하거나,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지.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 좀 덜 스마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곱버스라는 데 제가 도달했습니다. 예. 왜냐면은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곱버스라는 상품은 주가가 떨어져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품이거든요. 2016년에 곱버스가 상장을 했어요. 10,000원에. 지금 3,000원이 안 됩니다. 그 가격이. 그러니까 진짜 한 7년 만에 70몇 %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소위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으신 투자자들은 그걸 투자를 많이 하죠.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개인들이 최근 3일, 5일, 10일, 20일, 60일 동안에 곱버스를 그 순매수했다 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하락장에 베팅을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상승장에 베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개인이 최근 3일, 5일, 10일, 20일, 60일 동안에 곱버스를 많이 그러니까 순매도했다 할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인버스를 사가지고 하락장에 베팅을 하는 거. 그 전략이 승률과 그 손익비가 매우 높더라고요. 되게 좋아요. 네네.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마켓 타이밍의 전략인데, 수급을 보고 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심리 지표들은 저도 굉장히 많이 보고요. 손님들한테도 우리 저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도 심리도 보여주면서, 심리도 정확히 맞진 않지만 러프하게 상당히 잘 맞아요. 상당히 잘 맞아요. 이게 예를 들어 저기 익스트림 피어 이렇게 되면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네, 그렇죠. 반대로 익스트림 그리드 쪽으로 넘어가면 이거 정말 위험할 때니까 지금부터 주식 사시면 안 돼요.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비퀀트와 퀀트의 디테일한 차이는 그 퀀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뭐 예를 들면 이제 20이 이제 엄청난 두려움, 뭐 80이 엄청난 그리드? 그리드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걸 하죠. 그러니까 그 최근 50년 동안에 20 밑으로 내려가는 사례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때 우리가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을까? 그거를 보고 반대로 80 넘게 했을 때 들어갔으면 우리가 얼마를 벌었을까? 그거를 우리가 수치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퀀트 전략이 다시 될 수가 있는 거죠. 20 밑에서 사고 80 위에서 매도, 이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직접 그 실전 50년 데이터를 다 분석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그거를 보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퀀트와 비퀀트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주 본인이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퀀트를 잘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시너지가 빵 터진다. 터질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다 주고 퀀트를 검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투자를 엄청 잘하는 사람도 그 아이디어가 나중에 보면은 별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아이디어가 10개가 있는데 7개는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거든요. 3개가 꽝인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 7개 훌륭한 아이디어가 이 3개의 꽝 아이디어를 같이 데려가기 때문에 그 투자 잘하는 사람은 10개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면은 이 사람이 돈 버는 이유는 7개이고 이 3개 사실 필요 없어. 이런 경우도 많이 나와요, 사실.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퀀트와 가치 투자가 잘 결합을 하면 결과치가 훨씬 더 시너지가 터진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배운 이렇게 하면 필승의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요거는 뭐 이렇게만 하면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이걸 데이터 분석을 해서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사실 저는 그 데이터 분석이 무조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필승 전략이 실제로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맞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안 맞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안 맞는 경우를 걸러야죠. 그거는 그냥 미신으로 취급하고 이제 그 되는 것만 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이제 퀀트는 아니니까 모멘텀 투자는 안 하는데. 안 하는데 요번에 최근에 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 경영권 분쟁이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 눈에
띄었어요. 아, 네네. 저는 이건 합니다. 아, 근데 그놈이 벌써 가격이 오르고 있었군요. 왜냐면 그거를 얼 줄 아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가격도 오르고 있고, 그 하나의 그 펀더멘털 이슈 또는 캐털리스트가 하나 붙었기 때문에, 네, 그 두 개가 붙었기 때문에 간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저는 튀는 주식은 거의 절대 손을 안 대는데 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뭐 오랫동안 봐서 이거는 뭐 확률이 높은 거죠. 그쵸. 때문에 네. 뭐 그런 이렇게 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자, 그 앞으로 이제 다작가가 되셨어요. 이제 8권의 책을 쓰셨으니까. 네. 그리고 유튜버도 이제 활발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도 이제 하시고 막 그런데 앞으로 본인이 하고 싶으신 뭐 경력상에서 뭐 이루고 싶으신 뭐 미래의 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 그 10년의 자산을 10배 불리고 이제 이 책을 100권 쓰고 그리고 빨리 이제 글로벌 유튜브 만들어 가지고 1000만 명 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일단 그 한 중기적인 이제 그 목표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을 10배 불리기 위해서 투자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제 이런 퀀트 소프트웨어 사업도 제가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다 끝나 가지고 제가 좀 이제 나이가 들고 더 이상 이제 직접 못 하겠다 할 그 시기가 올 텐데 그때는 트레이딩 스쿨을 차려가지고 꼬맹이들한테 주식을 빨리 가르쳐가지고 얘네들이 10대에 그 연봉리 100% 이상 벌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만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해보고 싶어요. 네. 꿈은 이제 학교를 만드시는 거네요. 투자 학교. 네. 왜냐면은 이게 예체능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살 이하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월드 클래스로 갈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김연아가 24살에 피겨를 시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런 건데 이상하게도 투자는 너무 늦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10살 때 시작하게 하면은 얘네들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 한번 시켜보려고요. 네. 근데 10살 친구들은 이거 안 하려고 그럴 텐데, 재미없어 하고. 근데 그거는 그 10살짜리 친구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그 나이에도 돈이 굉장히 절박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고 플러스 거기다가 재능도 있는 애들이 있을 거거든요. 걔를 키우면 돼요. 어차피 저는 그 대한민국 1000만 명 애들을 키우려는 게 아니라 제가 필요한 애들은 10명씩 20명이면 되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혹시 저희 채널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우리 저희 채널 그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에게 꼭 이 얘기는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실까요? 단기적으로는 전반적으로 5월, 10월에 주식이 이제 별로 안 좋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챗GPT와 AI 기술을 굉장히 빨리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격변의 시기가 올 건데 자칫 잘못하면 당신의 일자리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네. 빨리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할투의 강한국 작가님. 드디어 벌써 이제 8권이라는 책을 쓰셔갖고 다작가가 되셨고 앞으로 100권을 더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7번째고 8번째는 출판사에 넘어가 있고 92권 정도만 남아 있네요. 네. 근데 얘 도움으로 많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네. GPT 도움으로 책을 그렇죠. 더 쓰시겠다고 하는 우리 강한국 작가님을 오늘 저희 증시학교 TV에서는 이렇게 처음으로 배워봤습니다. 아주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을 만나게 되어서 전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 했던 얘기 중에서 저는 이 퀀트를 일반인 분들이 좀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엑셀만 조금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아니요, 엑셀 필요 없어요. 이제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엑셀로 하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기본적으로 백테스트 하나 하는데 그래서 소프트웨어 쓰시면 돼요, 다. 네. 어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퀀터스라는 회사의 대주주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퀀터스 쓰라고 하고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젠포트도 있고 뭐 컨티킹도 있고 뭐 올라테란데도 있고 뭐 몇 개 있습니다, 또. 그런 거를 써서 뭐 하시라 하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투자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감정이 오히려 개인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도 안 좋아요. 네, 감정을 좀 배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그다음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감정을 쓸 때가 온다. 그건 내 감정이 아니라 남의 감정을 읽을 때.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거는 나중이다. 일단은 감정을 배제하고 투자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말씀. 우리 강 작가님하고 대담하면서 일반인들한테 풀어간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함께해 주신 강 작가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